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6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2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얼마냐면은 22만 원이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실적 리뷰를 쓰는데 실적을 보자마자 딱 세 글자를 써요. 찢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과거 10년 차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에게.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안타깝지만 당신은 초보자야. 안녕하세요. 분석왕 최상욱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좋아하시죠? 저도 주식이 너무 좋아서 예전에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주식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여의도로 이직을 한 그런 케이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밖에 있을 때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몰랐는데 또 여의도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다시 나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른 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개별 주식이나 개별 산업마다 그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키 팩터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정말 피 같은 돈을 이렇게 날리는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분석왕 시즌 1에서는 수도권 과밀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조금 다뤘다면은 분석왕 시즌 2에서는 개인들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늘어났는데 뭔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함께 제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가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 주가의 키팩터가 무엇인지 같이 설명하는 그런 영상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좀 괜찮으면 바이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업은 뭐냐면은 지금 밤이고 또 약간 출출하니까 라면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6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2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얼마냐면은 22만 원이거든요. 이 기업은 어디냐면은 라면의 근본, 죄송합니다. 농심 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의 주가를 설명할 때 크게 여러 단계를 조금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농심에 밀려가지고 거의 존재가 없던 그런 시기에서 주가가 2만 원에서 거의 1년 만에 한 6만 원대로 거의 300% 상승을 하거든요. 삼양식품은 잘 아시겠지만 맛있는 라면도 만들고 삼양라면도 만들고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사실 삼양의 오늘을 있게 한 거는 불닭볶음면이라는 그런 라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불닭볶음면을 적극적으로 먹게 됐던 거는 굉장히 어떤 예상치 못한 이벤트였는데 영국 남자라는 유튜버가 자기 채널에 영국 지인들에게 불닭볶음면을 먹이는 소위 그 불닭 챌린지를 하게 되거든요. 이 영상 조회수가 무려 1100만 뷰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영상 썸네일에 있는 그 빨간색 양철통을 맨 어떤 그 백인 남자가 있는데 얘가 라면 먹는 걸 보면은 라면을 원래 입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먹다가 너무 매우니까 젓가락질을 밖으로 하거든요. 이러면서 굉장히 바이럴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의 매운 라면을 먹고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는 그런 불닭 챌린지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바이럴이 되고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인스타만 하더라도 이 불닭의 해시태그가 30만 개, 4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인기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라면 뭐야 이러면서 이 삼양식품이 만든 불닭볶음면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변했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매월 한 달에 3번 정도 라면 수출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2016년에 라면 수출 데이터가 정말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스카이 로켓처럼 올라가 버리게 되거든요. 이 라면 수출 데이터가 월간으로 계속 점프를 하니까 주가 역시 계속 상승했고 그렇게 1년 만에 3배 상승했다. 사실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늘었다고 주가가 3배까지 올라가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주식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주면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15% 정도를 넘어가면은 그럼 이 회사는 약간 수출 기업으로 변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내수 기업이 받고 있는 낮은 밸류에이션보다 수출 기업이 갖고 있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기 시작을 해요. 당시 한유정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레포트를 쓰면서 삼양식품의 연도별 수출 비중이 변하는 것을 어필하면서 뭐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하냐면은 봐라, 삼양식품이 내수 기업에서
수출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레포트를 쓰고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양식품이 수출이 갑자기 좀 잘 되고 실제 매출 비중에서 수출이 두 자릿수를 차지하고 나중에 막 40%, 지금은 수출 비중이 7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3배씩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면 수출 얘기를 하면은 또 근본 라면인 농심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2016년, 17년에는 삼양식품의 전체 수출 총량이 농심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현재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3분의 2가 삼양인데, 지금은 수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수출 매출은 삼양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심을 이긴 거야.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삼양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이 수출 데이터로 역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내수 중심 기업과 수출 중심 기업으로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리포지셔닝이 되면서 삼양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의견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주가가 3배 올라갔던 그런 근거가 되었다. 이것이 삼양식품의 어떤 그 첫 번째 성장기를 만들었던 시기의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6만 원대에 안착한 삼양식품의 주가가 2018년 중후반부터는 거의 9만 원대까지 다시 50%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승은 그러면 무엇이 이끌었냐, 이런 게 중요한데요. 수출 기업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제품만 수출을 잘할 때는 시장에서는 원히트 원더라고 해서 이 하나가 꺾이면은 안 좋아지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부터 삼양식품은 그 불닭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기 시작을 해요. 핵불닭, 마라불닭, 짜장불닭 등등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8년도 말에 까르보 불닭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2019년 1월, 2월, 3월에 까르보 불닭이 우리나라 편의점에 깔렸는데, 이게 편의점에 있는 인스턴트 라면 매출의 거의 1등, 2등을 3대 편의점에서 그냥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까르보 불닭이 사실상 대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 불닭이라는 거가 하나의 어떤 아이코닉한 아이템이 되면서 인스타라든가 틱톡에 이 불닭을 먹는 이런 챌린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쯔위라는 그런 음식 먹방 유튜버가 계신데, 또 미국에는 그 매트라는 굉장히 얄쌍한 어떤 남자분이 계십니다. 구독자 1600만 명이야. 부럽다! 근데 그 1600만 명의 구독자의 그 매트가 불닭 15개를 먹는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 영상 조회수가 몇 개냐면은 1억 4천만 뷰가 나와요. 영상이 1.4억 뷰가 나오고, 그래서 불닭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닭볶음면은 뭐 TV나 이런 전통 광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SNS라든가 유튜브 같은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쓰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했고, 이런 것들이 챌린지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삼양이 뭐 불닭만 잘 만들었냐, 그게 아니죠. 지금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하얀색 국물면에 그 나가사키 짬뽕면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히트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삼양이 무엇을 선점했냐면은 한국의 매운맛, K-핫 라면, 약간 요 세그먼트를 삼양식품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원히트 원더 기업이 여러 제품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게 되고, 이런 국면으로 소위 2만 원 정도 되는 기업이 16년에 2년 만에 10만 원대에 안착하게 되면서 정말 5배 상승하는 그런 엄청난 성장주를 보여줬던 게 이 기간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기만 하던 그 삼양식품의 주가가 위기를 한번 맞게 되는데, 그거는 비교적 굉장히 최근이었어요. 2022년 1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수입도 잘 안 되고 수입 물가도 이만큼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니까 원가가 올라가면서 이익이 감소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2022년 환경에서는 금리도 올라갔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 시장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삼양식품 주가가 크게 위축이 되고요. 물가가 보통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제품 가격을 좀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2023년에도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을 것 같으니까 라면 가격을 좀 압박하고 내리려고 하고, 이런 건 결국은 그 제품의 판가를 낮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판가는 낮고 원가는 올라가니까 마진은 작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주식을 내다 팔게 되는 거죠. 사실 주가를 움직이는 코어는 결국은 이익인데,
그 이익을 만들어내는 지표들이 무엇이냐를 따지면서 주가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2016년 이후부터는 라면 수출 데이터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022년 됐을 때는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주가를 움직였던 키 팩터가 되고, 그래서 11만 원대에 놀던 그런 주가가 아마 다시 8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만 보다 보면은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삼양식품 주가가 11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빠졌지만 이 회사의 이익 체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PER 밸류에이션을 하면은 당시 기준으로 8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평균 PER이 10배 정도 되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이고 해외를 대상으로 성장을 하고 연간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PER 8배라는 거는 굉장히 싼 밸류에이션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가적인 부분이나 곡물 가격, 원가적인 부분에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조정을 받았던 건데,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출하는 기업은 근본적으로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이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가만 보지 말고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것이 투자자의 좋은 그런 기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양식품의 주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삼양식품의 매출은 연간 3천억 정도고 영업이익은 100억이 안 되던 게 15년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분기 150억, 200억대를 찍기 시작을 하고요. 22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200억대 영업이익을 내게 되고, 이거는 연간으로는 거의 700억, 800억대 영업이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연간 70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거와 비교하면은 정말 이익 체력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매출도 과거에는 연간 3천억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분기에 뭐 3천억이나 4천억을 할 정도로 이익 체력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로 23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2분기 실적에서 삼양식품이 영업이익을 400억대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분기 영업이익이 200억대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삼양식품의 주가가 2023년에 정말 큰 폭으로 거의 60% 이상 상승했는데, 400억대 이익이 나온 이유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 코어는 뭐였냐면은 수출은 계속 잘 됐고 환율 효과도 있었고 마진도 괜찮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판가 인하가 있었지만 이미 이 회사는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선 판가를 더 높이면서 얼마든지 높은 마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내의 그런 판가 인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2분기 실적에서 증명을 한 거고, 그런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말 그대로 거의 상한가 가까운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삼양식품을 보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실적 리뷰를 쓰는데 가장 임팩트 있던 리뷰 제목이 뭐냐면은 딱 실적을 보자마자 딱 세 글자를 써요. 찢었다. 이 삼양식품의 실적이 정말 시장을 찢었다, 이렇게 쓰게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실적 성장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분기 실적 한 번 잘 나왔다고 주가가 60%씩 올라가냐,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기 실적이 일회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주가에 반영을 하지 않는데요. 삼양식품의 23년 2분기 실적은 뭐 이런 비유를 하면은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2019년 3분기에 테슬라 실적이랑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년 3분기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분기 생산 실적 10만 대를 넘었고, 그리고 흑자 전환을 했는데 앞으로 기가팩토리를 계속 지으면서 생산량을 계속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나한테 실적 가지고 태클 걸지 마, 이러면서 소위 시장의 빅엿을 매기면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소위 200불에서 1000불까지 올라가는 그 천슬라,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지금은 5분의 1로 액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지만 요 상승이 19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일어나게 돼요. 근데 삼양식품도 약간 유사했는데 2분기 실적을 400억대를 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21년도에 밀양공장이라는 거를 증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밀양공장 신규 증설을 한 다음에 바로 밀양 2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겠다고 해서 25년에 곧바로 엄청난 증설 계획을 또 발표를 해요. 현재 라면 캐파는 12억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25년이 되면 18억 개를 50% 증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시장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라면 공장 증설을 해? 증설을 하면은 전체 매출 사이즈가 생산 캐파가 1.5배로 증액을 하는데 그럴 정도로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출이 잘 되나?
이러면서 정말 깜짝 놀라가게 되고, 그리고 국내 여러 가지 우려들, 판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도 전부 다 그 소멸시키면서 해외를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들은 뭘 보고 있었죠? 한 달에 3번씩 나오는 라면 수출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라면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삼양의 실적 성장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약간 경이로움에, 그래서 찢었다라는 말을 쓰면서 주가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만 원대에 안착을 하게 된 거였어요. 11만 원에서 12만 원대를 장기간 횡보하던 삼양식품 주가가 이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순식간에 20만 원대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2016년 2만 원이었던 기업이 2023년에 20만 원이 되면서 6년에 걸쳐서 10배 상승한 신누타 종목이 되게 됩니다.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미래에 어떤 기업의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높은 확률이 있을 때 그게 투자 기회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익이 개선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키 팩터가 되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번 발표되는 라면 수출 데이터가 키 팩터였고요. 라면 수출 데이터 확인하는 사이트는 제가 밑에 댓글 링크에도 남겨놓을 건데, 저도 하도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HS 코드도 외웠어. 1902, 30, 1010이야. 그렇게 치시면은 매달 그 1일날, 11일날, 그리고 21일날에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10일 누적, 20일 누적, 그리고 한 달 누적 데이터로 나오면서 그 데이터를 전년비 또 전월비 비교를 하면서 수출이 더 많이 되는지 아닌지 알거든요. 물론 라면 수출 데이터는 삼양, 농심, 오뚜기 이런 3사들이 다 합쳐진 거기 때문에 삼양이라든가 농심, 오뚜기를 따로 이렇게 발라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 수출 데이터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좋은 실적이 나올 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1일과 11일, 21일에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는 시금을 전폐하고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들을 볼 때 이런 키 팩터들을 알고 있고, 그 키 팩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런 대응을 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삼양은 어떻게 보면 운도 좋았는데, 그 2012년에 만들어냈던 불닭볶음면이 14년 영국 남자로 위시되는 그런 SNS, 유튜브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성공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매트라든가 아니면 정말 전 세계 틱토커들과 유튜버들이 K-라면, K-핫 라면 챌린지를 자발적으로 해주면서 그게 컨텐츠가 되다 보니까 소비도 늘어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익 체력이 거의 15배 늘었기 때문에, 이익이 15배 늘었으면 주가 10배 올라갈 만 하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건, 결국은 수출 기업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그 밸류에이션을 정말 다르게 적용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수출 기업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같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에 정말 큰 그 주가 상승 퍼포먼스를 보였던 그런 기업이 삼양식품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B2C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 있는 이런 해시태그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그 인기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 검색 빈도라던가 이런 해시태그가 늘어나는 거를 또 잘 체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트렌드에 예민한 사람들이 B2C 제품들의 인기도를 잘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스타도 하고 뭐 이런 틱톡도 많이 보고 이러면서 트렌드에 되게 예민하다 이렇다면은 B2C 쪽에서 어떤 투자 기회를 잘 잡아볼 수도 있다.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의 인기를 끌고 그게 매출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런 것들은 정말 피터 린치 말했던 것처럼 상당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전문적인 투자자들도 어떤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삼양식품을 다루면서 그 라면 수출 데이터가 삼양식품의 키팩터라는 거를 이제 배웠죠. 라면 수출 데이터를 어디서 확인하고 이거를 1일, 11일, 21일 이렇게 직접 확인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것도 제대로 배우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확인할 거 확인하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의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정보를 접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정보는 또 못 접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주가 한 10년 차트를 딱 보여준 다음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물어봐요. 뭘 갖고 있대요. 그럼 주가를 딱 보여줘요. 설명해봐. 이 주가가 왜 올랐고
왜 내렸는지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 경험상 열의 9은 그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차트를 자연스럽게 이땐 뭐가 있었고, 이땐 뭐가 있었고, 이땐 뭐가 있었고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게 됐을 때 그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키팩터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계신 거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뭘 해보시면 좋겠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과거 10년 차트를 이제 하나씩 한번 열어보신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에게. 이 기업의 과거에 이렇게 올랐고 내렸고 올랐고 내렸고 한번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안타깝지만 당신은 초보자야. 그런데 그게 만약에 된다. 그렇다면은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채널은 부동산 채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더 이상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과거만큼 높아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거든요. 자산이라는 거는 쌀 때 취득을 하고 비쌀 때는 팔아야 되는데, 비쌀 때 취득을 하려고 무리를 하다 보면은 비싼 어떤 자산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말이 안 되는 억지나 논리들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현재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은 투자 자산이 될 수 없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좋은 투자 자산들이 있고,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뭐 채권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만을 투자 자산으로 하면서 부동산을 계속해서 고집하시기보다는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도 눈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면 좋겠는데, 어떤 전문가가 어떤 기업을 직접 찍으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물고기를 잡아줄 때는 그때는 그런 걸 사야 되나 보다 하면 이렇게 샀는데,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찍어줬던 기업들은 항상 저한테 고통말을 줬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자산시장의 논리는 되게 심플하다.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어떤 결정 요인들이 있다. 그 결정 요인들이 뭔지만 알고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정도만 안다면, 그때부터는 남이 나에게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고 종목 찝어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나 스스로 지금 작사를 던질 타이밍인지 아닌지 알게 되거든요. 이것이 투자와 관련된 이런 유튜브의 과몰입으로부터 이제 구독자님들을 보호하게 될 거고요. 이런 보호가 결국 계좌까지도 보호하게 될 거니까, 앞으로 저희 분석왕 채널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의 투자, 그 다른 자산에 있어서 정말 키가 되는 핵심 지표들 어디서 찾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구독자분들을 점점 이런 어떤 투자 인플루언서들, 이런 유튜브 채널들에서 점점 독립시켜서 종국에는 내 채널도 안 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자립적인 그런 모습까지 제가 같이 끌고 가서 만들고 싶거든요. 나중에는 어느 순간 내가 키팩터를 이해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다채로운 투자 전략들을 수립할 수가 있고, 말만 들어도 굉장히 신나지 않나요? 앞으로 저희 분석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지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